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오르락내리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좀 떨어져서 뭐 20%, 30% 손해를 봤다? 손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최근 챗 GPT가 화두가 된 이후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거 빠질 수 없죠. 한국형 GPT 개발하겠다고 공언을 하면서 뭐 당연히 이제 기존에 이제 AI나 이런 개발에 좀 투자를 해왔던 뭐 네이버라든지 뭐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 SKT, KT 그리고 뭐 이런 회사들이 오래전부터 한국어에 대한 자연어 처리에 대한 뭔가 심사업 검토도 계속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솔직히 한국형 GPT 이 성공 가능성과 이 관련 기업에 대한 뭐 비전, 전망, 투자에 대한 좀 대표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한국형 GPT는 그냥 계획이나 혹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미 발표가 됐어요. 한 열흘 전인가? 일주일 전쯤에 네이버가 올해 7월 중에 한국형 GPT 이름하여 Search GPT를 정식 서비스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이면 나오게 되겠죠.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버라는 초거대 AI 모델이 원래 있었어요. 2021년부터 있어서 기업들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그걸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하이퍼클로버 X라고 하는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을 내놓고 그거를 검색 엔진에 접목을 해서 Search GPT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국어의 특성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적인 문화라든가 한국 고유의 뭐 법률 환경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도저히 커버할 수 없는 그런 한국어만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한국형 GPT는 불가피합니다.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그래서 누군가는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이버가 이미 발표를 했고, 네이버가 저렇게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카카오나 다른 회사도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경쟁 제품을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네이버는 아시다시피 구글이나 중국의 바이두나 한국의 네이버나 이게 검색에서는 완전한 그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위에 있다고 보겠죠. 경쟁적 우위에 있어요, 네이버가. 그래서 그런 한국에 특화된 그런 AI를 내놓기에는 상당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앞서서 아마 한국형 챗 GPT를 내놓은 것 같고요. 네이버의 서치 GPT는 확장성도 상당히 장점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들마다, 뭐 작은 기업들은 그런 게 없겠습니다만 큰 기업들마다 자기들 나름의 축적된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네이버가 제공하는 하이퍼 글로벌 X에다가 접목시켜서 그 기업 고유의 챗 GPT를 만드는 거죠. 그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그 한국형 GPT는 이미 완전히 플랜이 짜져 있고 곧 나오게 돼서 여러분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 지금 말씀하신 뭐 쿼넌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다른 셀토스 이런 회사들도 AI를 하고는 있었지만 뭐 이제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올해 7월에 챗 GPT 한국형으로 이제 출시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형 GPT는 어쨌든 이 한국어의 특성이라든지 뭐 한국의 문화나 법적인 환경 때문에 필요하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솔트룩스나 코난, 뭐 물론 이제 셀바스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그들은 그 구글이나 뭐 MS나 혹은 네이버 정도의 그 데이터를 축적한 그런 회사들이 하는 서비스랑은 아마 조금 다를 거예요. 특화된 그런 서비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그 재밌는 그 비유가 하나 있는데 어떤 이 분야에 있는 그 CEO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구글이나 MS나 메타 같은 회사는 워낙 돈도 많고 또 기술을 가진 인력도 좋기 때문에 예를 들면 AI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만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뭐 네이버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그런 방대한 투자나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렇게 만들어진 생태계 중에 아주 좁고 깊게 특별한 그 영역을 선정을 해서 그것만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한국의 이 회사가 최고다 하는 그런 분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금 말씀하신 솔트룩스도 그 빅데이터, 언어 빅데이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또 루닛이라는 회사는 의료 쪽에, 의료 쪽에 AI 분석 솔루션 이런 것들로서 유명하고, 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서 최고의 그 챗봇 공급 회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름의 특화된 영역을 파고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이것도 사실 여쭤봐야겠네요. 저작권 이슈도 사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이제 인간 작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 챗 GPT와 팝하고 번역기만 이용한 책이 이제 실제로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판사 대표님 입장에서도 이건 진짜 업계에 대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제 사태인데요. 이 챗 GPT가 뭐 일단 뭐 출판업계, 뭐 나아가 우리 사회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희들이 책을 한 달에 한 2권 정도, 그리고 대개는 경제경영 관련 도서를 내고 있습니다. 경제경영 도서를 한 권을 내려면은, 그러니까 기획 단계에서부터 책이 딱 나올 때까지 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이 드세요? 뭐 한 1년 정도 걸리나요? 그렇게까지는 걸리지 않고요. 보통은 이제 기획하면 한 2달에서 길게는 한 넉 달 정도면 이제 책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방금 말씀하신 지금 팝하고 번역기를 이용해서 챗 GPT가 쓴 책, 세계 최초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최초를 많이 합니다. 최초인데 그 책의 경우는 집필하는데 딱 7일 걸렸다고 그럽니다. 딱 일주일? 네, 딱 일주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검수하고 이제 교정하고 해서 불과 20일 정도 만에 책을 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근데 그 영향으로 말하면 사실 챗 GPT, 지금 단계의 챗 GPT가 출판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신문 기사라든지 잡지 기사 이런 거를 쓴 경우는 많이 이미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데, 책 하나를 쓰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챗 GPT의 능력만으로는 온전한 책을 쓰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실제로 나온 책이 어떤지 그건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특히 이런 그 재테크라든가 주식 관련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챗 GPT가 전체의 초고를 잡더라도 사람이 많이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 출판업계에 해당하는 이야기지만, 챗 GPT의 영향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개인적으로는 사실 어린 청소년들한테는 공부하는 방식, 그 다음에 직장인들한테는 일하는 방식, 이 두 가지가 이제 크게 영향을 받겠죠. 특히 이 직장인들은 말하자면 AI와 인간이 경쟁이 이제 붙은 상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AI한테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벌써 많습니다. 직종에 따라서. 그래서 뭐 100% 다 이제 대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아마 상당히 많은 일의 부분을 사람으로부터 뺏어가지 않을까. 단순하고 반복적인 것, 수치에 관한 것, 통계치에 관한 것, 그런 일은 쉽사리 아마 AI한테 넘겨주기가 아마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아마 그 검색을 보면은 특히 검색 같은 게 이제 많은 영향을 받는데, 뭐 네이버를 하든 뭐 구글을 하든 검색을 하면 검색어를 입력을 하게 되고,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냥 그와 관련되는 링크가 쭉 나온다든지 웹사이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다시 또 들어가서 일일이 찾아보고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챗 GPT 때문에 그게 확 바뀌었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내가 원하는 바를 프롬프트로 잘 적어주면 필요한 게 모든 게 금방 나온다. 그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영향.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AI 비즈니스 자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받는 영향, 혹은 아까 루닛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료계에서는 헬스케어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교육, 뭐 유데미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데미를 한국으로 서비스를 가져온 게 아마 웅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데는 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모빌리티나 뭐 유통 이런 거는 어떤 영향을,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그 점점 편리하고, 점점 빠르고, 그리고 더 적확하게, 적절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챗 GPT와 생성 AI, 그리고 앞으로 더 개선되는 AI 기술은 분명히 모든 산업에 플러스 영향을 줄 것이다. 그 플러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시간입니다. 네, 시간. 챗 GPT가 사람들에게 시간을 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빨리빨리 일을 처리함으로 해서. 그러면 그 가외로 얻은 시간으로 인간은 뭘 해야 되겠어요? 창의적인 일이나 전략적인 일, 이런 것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젊은 친구들이 예를 들면은 AI 같은 이런 영향을 생각할 때 나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진로를 잡아야 될까? 그런 걸 생각할 때도 조금 더 단순하게 어떤 뭐 수치를 취급한다든지 단순한 어떤 글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로서는 대적할 수가 없겠구나. 좀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분야를 내가 만들고 찾아서 그쪽으로 진로를 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아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 창의적인 일, 전략적인 일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공부라든지 학습한 일하는 방식이 다 바뀌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래도 저희가 본질은 또 투자, 또 정보를 또 제공해 드려야 되니까 이런 창의적인 일, 전략적인 일을 해낼 수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 해낼 수 있는 그런 필수적인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AI 비즈니스란 것이 크게 이제 세 개의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소프트웨어, 하나는 하드웨어, 그리고 그걸 이용한 서비스, 이렇게 셋으로 나눠진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구글이나 MS나 뭐 우리가 아는 오픈AI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들이겠죠. 또 우리가 알파고를 개발했던 그 딥마인드 같은 회사. 그리고 하드웨어는 그것을 서포트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하드웨어인데,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게 있을 것이고요. 또 반도체 아니라도 이제 앞으로 어떤 하드웨어가 더 필요하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면 반도체 중에서도 예를 들면 메모리 하는 회사, 혹은 뭐 GPU 하는 회사, 그 다음 그것도, 그렇게 나누는 것도 있지만 또 예를 들면은 설계만을 하는 회사, Fabless라고 하는, 그 다음에 파운드리 하는 회사,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GPU를 지금 이제 거의 중점적으로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데, 그럼 이 회사는 앞으로 GPU가 계속해서 그렇게 AI 비즈니스에 쓰임새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될 수 있느냐. 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메모리인데, 메모리 중에도 그러면 우리가 요새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뭐 HBM 같은 메모리, 혹은 PIM이라고 해서 PIM이라고 하는 메모리, 이런 것들은 그러면 뭐냐? 생각하는 메모리다. 뭐 그런 이름도 붙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AI 비즈니스에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로 그 AI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회사들에게 환영받고 계속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로 들어가면은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뭐 코난이라든지 솔트룩스, 셀바스, 그리고 뭐 플리토라는 그런 번역 전문 회사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효용을 주고, 그 다음 소비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좋아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제 서비스의 그 근거 있는 서비스 혹은 앞으로 계속 될 수 있는 서비스의 기준이라는 게 그런 거겠죠. 한번 쓰고 그냥 신기하네, 좋네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오랫동안 소비자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효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게 필요하겠죠. 이제 말씀은 이렇게 드렸지만 그것을 실제로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이것이 그런 서비스인지 아닌지. 그거는 뭐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사실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지런히 미디어에
떠 있는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실제로 그 회사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것인지도 한번 보고 뭘 해주는 것인지 보고 이런 그 노력을 기울이면은 좋은 회사를 구할 수 있는.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중국에 이제 지두라는 전기차 전문 회사가 있어요. 지두 자동차. 그럼 지두가 얼마 전에 그 챗 GPT를 자동차에, 전기차에 적용해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챗 GPT는 텍스트 위주이기 때문에 자동차에서는 그 텍스트만으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음성 인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음성 인식 기술을 개발을 해서 챗 GPT와 결합을 해서 그렇게 이제 서비스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두 자동차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중국 회사 중에는 흔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회사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중국 전기차면 비아디라든지 그렇죠. 뭐 샤오터, 샤오펑, 위오토 뭐 이 정도만 이제 투자자들인데 관심 가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추적을 하고 이제 뉴스를 따라가다 보면 그런 것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G2라는 회사도 그러면 앞으로 좀 관심을 둬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요건 여쭙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어쨌든 주식 투자로서 성공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지식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식에 투자하기 위한 그 공부 활동은 어떻게 공부 활동을 해야지 뭔가 좀 투자자로서 좀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그 경제 용어 책을 또 이제 써서 출간을 한 적이 있는데, 일단은 용어란 게 뉴스나 지식의 제일 기본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필요한 용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용어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배경에서 생겼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첫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어를 첫째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들이나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래서 이런 사건이 생기면 이런 변화가 생기고 이런 영향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우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공부가 처음이고, 그리고 그거는 단순히 사전적인 개념 정의에 그쳐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국민총생산 중에 여러 가지 이제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 하나가 뭐 더하기 뭐입니다. 해서 그친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그러면은 어떤 경제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금리가 인상이 됐다. 그러면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수출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건설업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집을 사려고 하는 소비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또 금융회사, 은행들이나 금융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해야 비로소 금리라는 것을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단어 혹은 용어에 담긴 여러 가지 그 함의를 따져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매크로 웨이브 요소들을 먼저 찾아서 매크로 웨이브 요소들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산업 중에 어떤 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밑에 내려가서 각 기업들을 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가을인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한국을 찾았잖아요. 그런 예를 들면 이벤트가 하나 있어서 이제 신문에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내용들을 좀 세세히 들여다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논의한 게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왜 한국에 먼저 왔을까? 일본에 가지 않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한국에서 어떤 기업들이 여기에 관련돼서 이 왕세자들과 만나서 이 회담을 했을까? 그러면 그 회사들은 뭘 하는 회사지? 현대로템을 만났다. 현대로템은 뭐 때문에 사우디 그 프로젝트에 연관이 될까? 삼성물산을 만났다. 삼성물산은 왜? 모듈러 건축이라고 한다. 모듈러 건축이 뭐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네. 거기서 투자의 기회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네.
그러면 이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뭐 책에 대한 뭔가 좀 질문을 좀 더 드려보는 것도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로서 네. 지금의 뭔가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뭐 가장 큰 비결이라고 할까요? 이 뭔가 큰 성공을 거뒀던 거래와 또 큰 손실을 볼 뻔 했거나 아니면 잘 막았던 뭐 그런 사례 있으면 경험을 한번 나눠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그 신문에 오르내리는 그 소위 말하는 급등하는 주를 낮은 저점에서 사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이런 경험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네. 그래서 제가 올렸던 그 수익률로 굳이 수익률을 따진다면 기껏해야 한 60, 70%가 그냥 고작이었어요. 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일단 어떤 종목을 매입하기 전에 철저한 공부를 우선 먼저 합니다. 이거 정말 사도 괜찮을 주인가? 사서 1년, 2년을 갖고 있어도 괜찮을 건가?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그 회사의 그 비즈니스 모델부터 시작해서 그걸 공부를 철저히 해서 사도 괜찮을 만한 주다. 라고 하면 이제 용감하게 들어가죠. 일단 산 다음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산 다음에는 웬만해서는 그 단기적인 오르락 내리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좀 떨어져서 뭐 20%, 30% 손해를 봤다? 손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특별한 이유가 생기기 전에는, 그 특별한 이유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부동산 프로젝트가 생겨서 자금이 필요하다. 꼭 돈을 빼서야 한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써서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는 뭐 약간 손해가 갔기 때문에 이상 더 위험하니까 손절하고 나오자. 그런 일을 저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이론상 옳다, 그러다, 뭐, 논쟁의 소지가 있어요. 계속 들고 있다고 해서 좋으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자기가 공부를 했고 믿어서 샀던 주식이라면은, 상당한 기간 동안 오르락 내리락에 연연하지 말고 계속 지키고 있는다. 이런 식의 그 투자를 계속 해왔고요. 지금도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요즘은 뭐가 하나가 변화가 있었냐 하면 그런 어떤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뭐 장기라고 해서 뭐 몇십 년이 아니고 장기적인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짧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트를 짧게 지고 휘둘러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짧게 하는 트레이딩도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주식 시장이 안 좋지만 최근에도 AI주 아닙니다. AI주 아니고서도 짧게 해서 꽤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심각하게 떨어져 있는 주식들은 이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펀더멘탈이 나빠서 떨어졌던가 아니면은 시장이 나빴기 때문에 떨어진 거가 있거든요. 그럼 후자의 경우라면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굳이 예를 들자면 작년 가을경까지 굉장히 전망이 좋았던 EM텍이라는 주식이 하나 있어요. 전망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추천이 많이 들어오고 했던 그런 건데, 의외로 많이 떨어져 지금 굉장히 헤매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마 작년 10월, 11월 그때 비하면 거의 뭐 한 30% 뭐 이렇게 40%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봤을 때, 이게 회사 자체가 펀더멘털이 나빠서 이렇게 내려왔나? 아니면은 시장이 그래서 이런 외적인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떨어진 거냐.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들면 이제 한번 모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괜찮은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 최근에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나쁘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도 계속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의 투자다.
역시 피터 나바로의 책에 나오는 겁니다만 어떤 상황에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의 투자다. 그것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개인 투자자지만, 그리고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시간도 제약이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유연하게. 이런 상황에서 나는 전혀 돈 벌 길이 없는가? 아니다. 있을 수 있다. 찾아보자. 공부해보자. 이런 식으로 유연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전체적인 감상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그냥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번 말씀 그냥 편하게 하신다고 생각하고. 네, 챗 GPT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긴 썼습니다만, 챗 GPT와 생성 AI 이거는 기나긴 그 인공지능의 여행에 아주 그 초보 단계에 불과하고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과학자들 혹은 이 엔지니어들이 추구하는 바는 인간과 거의 똑같이 혹은 인간보다도 더 낮게 생각하고 학습하고 상상까지 하고 하는 그런 AI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AGI라고 해서 일반지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모든 그 AI 연구자들의 꿈입니다.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아직 많이 남아있고, 이것은 첫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기술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지는 못할지라도, 분명히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공부를 같이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챗GPT나 생성 AI 같은 그런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양학순 기자였고요. 챗GPT 혁명 시대, 이미 현재 진행형이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혁명에 뒤처지지 마시고 공부 각자 열심히 하시면서 정말 미래에 뭔가 새로운 폭발적인 성장을 나갈 그런 분야에 같이 또 탑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시면서 이상 자이언트TV의 양학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